네, 조금 전 끝난 충청 지역 첫 번째 대선 경선 과정에서 1등은 이재명 전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88%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려는 저 이재명, 역경 속에서 더 단련되고 더 준비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통령, 희생을 결단하는 대통령,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정권을 교체하고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88.15. 2등이 충청도 출신인 김동연 후보 7.54. 김경수 전 지사는 4.31. 자, 88% 압도적인데 90% 못 넘은 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뭐 이제 제가 뭐 당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발언하는 것이 혹여라도 특정 후보에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88.15%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압도적인 지지인 것이고 예.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메리트가 더 있었나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분발을 해가지고 저는 세 분 모두 두 자릿수의 어떤 득표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대신 거죠? 네. 예, 과거의 전당대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88.15%의 득표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볼까요? 예, 2022년과 2024년에 아래쪽에 나와 있죠. 2022년에는 77.77%, 2024년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85.4%. 전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남권 또 영남권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런 압도적인 결과 흥행에는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흥행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가 비슷해야 어떻게 보면 호각지세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흥행이 오는 거죠. 마치 최근에 그 코리안 시리즈에 각 어떻게 보면 구단들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관중 1000만 시대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독주하면은 아유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어후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긴장감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가 2등이 되느냐, 과연 의미 있는 2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약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런 전체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2022년엔 77.7%, 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 올해 지금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 득표율이 88%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이 사실 충청도에서조차도 이렇게 88% 단다 하면은 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 쪽 이 케이스에는 90%를 넘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어떤 그 공선법의 무죄 판결 예. 이런 부분이 약간 더 탄력을 얻는데 예. 주마가편했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의 민심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호남 지역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죠. 오늘 충청 지역 토론회다 경선 과정이다 보니까 이 등장 노래가 참 후보마다 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이 어센딩이라는 노래를 택했는데 이게 위기의 절벽을 기회의 오르막길로 바꾸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김경수 후보는 영화 로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편곡한 Can You Feel It을 골랐다고 합니다. 예,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자,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한화 이글스의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점퍼를 입고 등장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경선 과정이 하나의 축제로 비춰지는 모습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놓고 관심이 많은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취임 바로 다음 날 나는 세종에 가서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하고 일단 청와대로 갔다가 세종행 결국 최종 목표로는 세종으로 갈 것이다. 김경수 후보는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세종에 이렇게 공간적인 여유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다만 이 세 후보 간의 교집합이 있다면 지방분권의 시대를 이제는 정확하게 열어야 되고 뭐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위헌 이 판정이 나왔긴 합니다만 직무실과 관련해서는 세종에 또 국회도 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부분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전돼 있고 그게 또 노무현 정신을 표방하는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치이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집무실을 떠나거나 아마 청와대에서 다소 시간을 보내더라도 임기 중반까지는 세종의 집무실을 마련한다는 데는 모두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대선이 열릴 때마다 충청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겠다 또는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등등의 공약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충청도 주민들은 많이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 공약이 지켜질지 한번 두고 보시고요. 어제 토론회에선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한번 공방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우리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진보냐 보수냐, 뭐 우클릭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정치는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다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불려지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불리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됐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제 21세기고 2025년인데 진보가 뭐가 중요하고 보수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념적인 것들은요, 이미 낡은 19세기, 20세기의 그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가 뭐 챗GPT, AI 뭐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한가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이러한 경쟁 속에서 관세 파고와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 해야지 지금 뭐 80년대 뭐 대학생 때처럼 저런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사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공약, 경제 공약, 정책 공약 참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줘서 첫 애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 낳으면 50%, 셋째 낳으면 원금 100%, 1억 다 안 받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저출산 공약 좋다. 근데 이 돈 다 어디서 날래? 또 이런 또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사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의 예산이 이 저출생 정책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출생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파격적인 공약을 해야지 저는 그나마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고 보고요. 사실 요즘은요. 저렇게
어쨌든 결론은 3명을 낳아야지 1억을 대출받아서 원금까지 탕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억 받아갖고는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께서 왜 내 거 공약 베꼈냐 그랬는데 본인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헝가리 베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공약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습니까? 가져가서 발전시키고 저는 신생아 어떤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국민을 통합하고 또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또 아이를 많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약들 후보들이 많이 내주기를 바랍니다.